조선의 밤마다 종을 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밤을 부르는 불효녀라 불렀죠. 그런데 그 종소리 때문에 한 부잣집 도련님의 살인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범인이라 몰았던 겉눈먼 어머니였습니다. 밤을 알리는 종이 과연 무엇을 불러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밤을 부르는 여자라 부르죠. 좋은 뜻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존재,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매일 밤 고을 어귀에 있는 종각으로 올라갑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죠.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낮 동안 품팔이를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이 제게 주어진 몫이었으니까요. 종각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낡은 종을 천으로 닦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고 쇠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리죠. 그러면 종이 조금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것들도 보살핌을 받으면 달라지거든요. 종을 치는 시각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경, 이경, 삼경. 밤이 깊어지는 순서대로 3번을 쳐야 했어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고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끕니다. 밤이 왔다는 신호였죠. 그러니까 저는 어둠을 알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치는 종소리는 누군가에겐 두려움이었어요. 밤은 위험하고 불길한 시간이니까요. 그 시작을 알리는 제가 곱게 보일 리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제 발소리는 아세요.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왔구나, 연아야. 목소리가 참 따뜻합니다. 세상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에요. 다른 이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을 하며 지나갑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꺼리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삶이 조용한 게 나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그날 아침 고을이 뒤집혔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숨을 거뒀다고 했죠.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새벽녘에 괴로워하다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진사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거든요. 논밭도 많고 관아와도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 집안의 자식이 갑자기 죽었으니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포졸들이 김진사 댁을 샅샅이 뒤졌죠. 도련님이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다녀간 곳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고 특별히 원한을 품을 만한 일도 없었죠. 그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관아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죠. 포졸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손끝으로 천을 더듬으며 바늘을 움직이셨죠. 서씨 집안 사람 나오시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관아에 좀 다녀가셔야겠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아에 불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포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얼굴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대가 김진사 댁에 음식을 만들어 보낸 게 사실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 전쯤 김진사 댁에서 잔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도왔죠. 손맛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으니까요. 도련님이 드신 음식도 그대 손을 거쳤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서 함께 만들었으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죽은 이는 말을 하지 않소.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든 사람이 그대라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증거는 찾아야지. 지금은 정황이 그렇다는 거요. 정황.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어머니는 범인 취급을 받았죠. 김진사가 힘이 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관아를 나올 때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고을의 분위기는 이미 어머니를 유죄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연화야, 포졸들이 온다더라. 내 어머니를 잡으러 온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에서 정말로 어머니를 범인으로 몰기로 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그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 등에 엎이세요. 빨리요. 연아야,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었죠.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을 안에 숨을 곳은 없었어요. 모두가 우리를 알고 있었고 김진사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폐종각이었어요. 마을 뒤편 산기슭에 버려진 종각이 하나 있었죠. 오래전 화재로 반쯤 무너진 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밤에는 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제 등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죠. 연아야, 우린 어디로 가는 거니? 안전한 곳이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전한 곳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당장 포졸들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일 뿐이었죠. 폐종각에 도착했을 땐 달빛만이 우릴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습니다. 구석에 마른 풀을 깔고 어머니를 앉혔죠.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를 찾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넌 잘못한 게 없다. 엄마도 잘못한 게 없어.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을 뿐이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엔 이미 포졸들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문짝이 부서져 있었고 안은 엉망이었어요. 이웃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서씨 집 마누라는 어디 갔대? 딸년이 어딘가 숨겼나 보지. 에이, 불효녀야. 제 어미를 버렸다더라. 귓가에 박히는 말들이었습니다. 버렸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 눈엔 버린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어요. 연하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불효막심한 년이라고요.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인의 딸이니 당연하지. 사람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밤마다 폐종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만 꼭 쥐고 계셨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순 없다는 걸요. 결국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 관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주변엔 포졸들이 둘러서 있었죠.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겠다는 거지? 모릅니다. 그래. 어미를 숨긴 건 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 본분은 잊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또는 탁자 위에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종을 쳐라. 내가 하던 일이잖느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명을 쓰고 산속에 숨어 계시는데 저보고 종을 치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거부할 순 없다. 내 직분이니까. 직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거부할 힘도 권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다시 종각으로 올라갔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전보다 더 무거웠어요. 종각에 서자 고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종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닿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종을 쳤죠. 울림이 고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어미를 버린 년이 종을 치고 있네. 불효녀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저런 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종각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죠. 누군가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종을 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울림이 퍼질 때마다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산에 버려두고 혼자 편하게 살려고. 어미가 굶어 죽어도 모르겠지. 굶어 죽는다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종채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는 지금 폐종각에서 혼자 계실 겁니다. 제가 가져다 드린 음식은 이미 다 드셨을 거예요. 물도 떨어졌을지 모르죠.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죠.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참고 계실 겁니다. 종을 치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울림이 흔들렸죠. 제대로 치지도 못하네. 저러니까 어미도 버리지. 욕설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종을 쳤어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 일마저 빼앗기면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초경을 알리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비키지 않았어요. 일부러 제 앞을 막고 섰죠. 불효녀, 어미 버린 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칠 때마다 그 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들 앞에서 오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 몫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나물도 무쳤어요.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죠. 폐종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어요. 연화야 왔구나. 네, 어머니. 밥 가져왔어요. 어머니 앞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숟가락을 쥐어드렸죠.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어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연아야, 미안하구나. 왜요, 어머니?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종을 치며 욕을 들어야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드시고 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이제 끝내야겠구나, 연아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밝혀야지. 이렇게는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 말씀을 떠올렸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마을에서 다툼이 있었죠. 누군가 쌀을 훔쳤다는 소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며 싸웠어요. 둘 다 자신은 아니라고 했죠.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서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한참을 듣더니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숨소리가 달랐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숨은 다르거든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쌀을 훔친 게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사람 말은 귀로 듣지 말고 숨으로 들어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숨이 얕아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숨이 깊단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 말 사이의 침묵, 호흡의 리듬까지요. 눈이 점점 나빠지시면서 어머니는 더욱 소리에 의지하셨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아셨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읽으셨죠. 세상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게 더 많단다. 연아야.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기억이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잊고 있던 걸 떠올리게 된 거죠. 사건이 일어난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김진사 댁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도련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장터에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김진사의 후처였어요. 젊은 여자였죠. 김진사가 재혼한 지 1년쯤 된 분이었습니다. 후처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들렸죠. 이제 걱정 없겠어요. 도련님이 없으니. 그 순간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얕고 빨랐어요.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도련님이 죽었는데 걱정이 없다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슬퍼하거나 놀라야 하지 않나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실마리일까요? 후처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숨으로 들으라고 하셨죠. 그 숨소리 속에 진실이 있다고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후처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종각에 올라가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후처를 만나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종을 다르게 쳤습니다. 평소엔 일정한 간격으로 3번을 쳤어요.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리듬으로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죠. 첫 번째는 길게, 두 번째는 짧게, 세 번째는 다시 길게 쳤습니다. 종소리가 고울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와 다른 울림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종소리가 이상한데? 뭔가 불길하네. 저는 종각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진사댁 방향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죠.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을 불규칙하게 쳤어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요. 일부러 리듬을 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종을 치고 내려오는데 김진사댁 하인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마님이 요즘 잠을 못 주무신대. 왜요? 종소리 때문이래. 밤마다 놀라서 깨신다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후처가 종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흘째 밤 종을 치고 일부러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김진사댁 근처를 지나가며 귀를 기울였어요.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죠. 또 그 소리야. 왜 자꾸 울리는 거야? 후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닷새째, 엿새째, 저는 계속 종소리를 바꿨습니다. 후처는 점점 불안해했죠.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마님이 이상하셔. 밤마다 중얼거리신대.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종을 치고 내려오는데 김진사댁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장 그늘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후처였습니다. 혼자 뜰에 서서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만 좀 울려라. 제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국에 약을 좀 넣었을 뿐인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국에 약을 넣었다고요. 후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련님만 없으면 재산이 다 우리 거였어. 시아버님도 늙으셨고 후사도 없으시잖아. 그런데 도련님이 장가를 가려고 했어. 그럼 다 끝나는 거였어.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국에 손 댄 건 나였어. 나였다고. 그런데 왜 종소리가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어요. 후처가 스스로 자백한 거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혼잣말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후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그녀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더 압박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더 강하게 종을 쳤습니다. 울림이 평소보다 깊고 오래 퍼져나갔어요. 김진사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말했어요.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게냐? 저희 어머니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포졸들이 웅성거렸죠. 사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어미는 도망친 줄 알았는데 어디 있었느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데려와라. 하지만 만약 거짓 증언이라면 그땐 너희 모두 벌을 받을 줄 알아라. 그날 밤 폐종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죠. 연화야 왔구나. 네, 어머니.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셨죠. 연화야, 엄마가 뭘 해야 하는 거니? 그냥 들으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그대로요.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머리도 빗어드렸어요. 거울을 보지 못하셔도 단정해 보이셔야 했거든요. 사흘 뒤 관아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김진사도 왔고 후처도 왔죠. 모두가 저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어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김진사 댁 도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자리다. 서씨 집안 사람들, 증언을 시작하라.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잔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을 넣은 적은 없어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다는 게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는 남들보다 밝아요. 그날 주방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숨소리로 알았어요. 얕고 빠른 숨이었죠. 무언가 급하게 하고 도망치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사또가 후처를 바라봤습니다. 후처, 내가 그날 주방에 간 적이 있느냐? 후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숨소리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 저기 계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후처 쪽을 가리키셨어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방향은 맞았죠. 저 여자의 숨소리예요. 그날과 똑같아요. 후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숨소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당신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숨이 얕고 빨라요.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숨은 속일 수 없어요. 사또가 후처를 노려봤습니다. 후처, 할 말이 있느냐? 후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또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밤 후처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요. 그날 국에 약을 넣은 건 자기였다고 했어요. 후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당신 입에서 나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소리가 당신을 흔들었죠. 밤마다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한 거예요. 후처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련님이 장가를 가면 재산이 다 넘어갈 판이었어요.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 국에 독초를 넣었어요.
사또가 탁자를 쳤습니다. 이 악독한 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후처를 끌고 갔어요. 후처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죠. 김진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어요. 용서하십시오. 무고한 분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종각에 올랐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종각에 올라 고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종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닿았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종과 함께한 시간이 결코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삶의 일부였거든요. 종을 쳤습니다. 울림이 고을에 퍼져나갔어요. 초경을 알리는 소리였죠. 2경, 3경까지 쳤습니다. 평소처럼 일정한 간격으로요. 마지막 종소리가 사라지자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를 찾아갔어요. 사또 앞에 섰죠. 더 이상 종을 치지 않겠습니다. 사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직분인데. 직분은 이제 끝났어요. 진실을 밝혔고 어머니도 돌아오셨으니까요.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아야 미안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놨거든요.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종각 앞이었죠.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정말 종을 안 치는 거니? 한 노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밤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그럼 누가 종을 쳐야 하는데?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치시면 돼요. 밤을 아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가 해야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햇살을 쬐고 계셨죠.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연아야, 다 끝났니?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앞으로 뭘 할 거니? 그냥 살려고요. 평범하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거란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종각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친 소리가 아니었죠. 누군가 새로 종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가 조금 서툴렀어요.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군가는 배워갈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였어요. 소박했지만 충분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두려웠던 어둠이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밤은 그저 밤이었어요. 지켜야 할 것도 부를 것도 아니었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조용히 평범하게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